어, 먼저 이 작품은 그 현대극 페스티벌이라는 그런 이제 모임이 있습니다. 그 현대극 페스티벌 이번에 이제 제 4회 현대극 페스티벌 모임에서 그 페르난도 아라발 올해는 페르난도 아라발을 주제로 현대극 페스티벌을 진행하자라고 먼저 그런 모임이 사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참가 의뢰를 이제 연희당 거리패와 이제 이대생님 쪽에 제출의 의뢰가 있었는데 이제 공연 일정상의 문제도 좀 있었고요. 그리고 이대생님께서 이번에는 한번 젊은 연출가한테 기회를 주자라고 제안하셔가지고 제가 이번 작품을 맡게 됐습니다. 이번 작품은 이제 다른 작품하고는 약간 차이점이 그 페르난도 아르바레의 최신작입니다. 미번역작이고요. 아직 그 희곡이 출판이 안 된 작품입니다. 김미라 교수님이 그 올해 들어서 처음 이제 번역하시자마자 그 초고를 그 이윤대 선생님한테 보내셨고 그 대본을 읽어보시고는 이 작품의 성격이 젊은 연출한테 어울리겠다라고 생각하셔가지고 저한테 이제 이렇게 기회가 왔습니다. 연출할 수 있는 기회. 그러니까 밤에도 해가 뜬다 이 작품은 그 페르난도 아르바레의 이제 최신작인데요. 아르바레 작품이 68년을 기준으로 작품의 성격이 바뀐다고 합니다. 그 68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페르난도 아르바리 그 스페인의 프랑코 혁명 그 프랑코 쿠데타 정권에 의해서 그 구속돼 가지고 한 달 정도 이제 감옥에서 옥살이를 하는데 그 이전의 작품들을 68년 이전의 작품들은 그 개인적인 어떤 억압들, 가정이라든지 성이라든지 뭐 폭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유아기적인 어떤 판타지를 그렸다면 68년 이후로부터는 그 관심을 그 사회와 세계로 이렇게 가집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실제로 한국적 상황은 아니고요. 스페인의 그 프랑코 정권의 쿠데타를 풍자한 이제 블랙 코미디 작품입니다. 근데 이제 아이러니하게도 그 프랑코 정권의 그 쿠데타가 있었던 그 시절에 그 아라발이 만든 이 작품의 환경과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이 어떤 이런 상황이 너무 많이 유사하게 많이 닮아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쿠데타 정권이 성공해서 군사 정권이 10년 넘게 우리 모두 다 알고 있다시피 군사 정권에 의해서 정치적으로는 아주 열악한 그런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라발이 그 시절에 만들었던 20세기에 만들었던 그 정치극이 지금 21세기에 대한민국 상황과 아주 유효하게 맞아떨어지는 이제 그런 묘한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많이 각색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작품에 등장하는 뭐 쿠데타에 대한 언급 정도는 실제로 원래 작가가 보유했던 그 대본 그대로의 원전 그대로고요. 다만 이제 한국적 상황을 한국이라고 명시하지 않고요. 불특정 어느 나라, 불특정 어느 나라의 불특정 어느 정권의 그 우파 쿠데타죠. 우파 쿠데타를 일으키는 그 정권이 쿠데타를 성공한 나라 중에 하나로서 이제 코리아를 언급하는 정도로 이제 그렇게 개입돼 있고요. 중간중간에 이제 시사 멘트 같은 것들은 그래도 이제 최근에 그 정치적인 어떤 상황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뭐 청문회도 있었고요. 그리고 뭐 그 비자금 환수 문제, 뭐 전두환 대통령의 비자금 뭐 환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최근에 가장 시사적으로 이슈가 됐기 때문에 이제 그런 코드들을 직접적이지 않고 그냥 상징적으로 알 수 있게끔 이제 대사로서 중간중간에 약간 개입하고는 합니다. 예. 연극 작업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게 관객에 대해서 관객을 어떻게 염두에 두고 작업을 할 건가 이제 이 부분을 가장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로 생각합니다. 실제로 이제 연극을 만들다 보면 자꾸 관객을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작가에 빠지거나 아니면 연출적인 어떤 욕망이 앞서가지고 어떤 이제 실험적인 그래서 좀 더 전위적인 어떤 이런 평론가들로부터 좀 칭찬을 듣고 싶은 그런 욕구가 막 앞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사실 연극이라는 행위는 관객에 의해서 사실은 관객을 위해서 왜냐하면 관객이 연극을 안 보면 연극이라는 행위를 할 이유가 없거든요. 연극이 뭐 큰 돈이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대단한 명성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럼 결국은 이제 그날 찾아온 관객들한테 그 뭐 감동을 준다든지 아니면 어떤 뭐 생각할 거리를 준다든지 아니면 뭐 좀 쉴 수 있는 어떤 뭐 여지를 준다든지 하는 이제 그런 전환점들을 마련하는 게 극장이라는 공간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이 진행이 안 되면 저는 연극하는 행위 자체가 무의미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하면 관객한테 연극이 좀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을까 이제 그런 고민을 계속 하고 있었고요. 5년 전에 극단을 처음 만들었을 때 이제 극단의 이름을 드라마 팩토리라고 이제 명명했던 이유도 실제로 이제 좀 더 자연스럽고 친숙한 드라마로 그리고 좀 더 의미도 중요하지만 재미에 대해서도 고민해야 된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제 관객들한테 연극을 좀 더 쉽게 풀어낼까 좀 더 분명하게 이렇게 작품을 말할 수 있을까 이런 그것에 대한 고민이 있습니다. 배우들하고 작업할 때는 웃음 코드들에 대해서 실제로 많이 고민합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장르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뭐 공연이 1시간 또는 뭐 1시간 30분 이렇게 흘러가는데 단 한 번도 웃음 포인트가 없이 너무나 좀 차갑게 그것이 아무리 진지하다고 하더라도 그 진지함을 당신이 참아내야 된다라고 이렇게 흘러가는 것은 제가 어떻게 보면 좀 약간 연출가의 오만이라는 생각이 좀 들 때가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장르와 무관하게 어떻게 하면 그래도 좀 중간에 뭐 숨을 좀 털어낼 수 있는 뭐 그런 지점이 어디 있을까 이제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는 편이고요. 그리고 이제 배우들하고 작업할 때는 그 배우들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조금 내성적이면서 섬세한 배우가 있는가 하면 약간 외향적이면서도 아주 좀 뜨거운 배우들이 있거든요. 그럼 이제 그 친구들에 맞는 그런 웃음 코드들을 이래저래 요구를 하고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이윤택 선생님한테 배운 건데요. 그 배우의 장점을 최대한 부각하도록 그렇게 연출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연출 작업을 하다 보면 배우들의 이제 단점을 많이 지적하고 그 단점을 제거하는데 이렇게 노력을 하는 그런 연출가가 있는가 하면 뭐 그 단점에 대해서 어느 정도 그 묵인하고 대신에 그 배우가 가지고 있는 장점을 좀 더 무대에서 펼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것도 연출이 작업하는 방식이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이번 작업하면서 배우들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개성들이라든지 그런 장점들이 좀 더 무대에서 좀 그것이 거칠더라도 그것이 이렇게 뜨겁게 배출될 수 있다면 그 또한 연극을 보는 또 다른 재미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좀 더 부각될 수 있도록 그런 고민들을 이번 작업을 하면서 많이 했습니다. 실제로 이제 이번 작품은 드라마 팩토리라는 극단의 이름을 걸고 작업을 했지만 실제로 배우들은 그 김해 도요 창작 스튜디오에서 입주하고 있는 그 연희당극 어립회의 그 신입 젊은 배우들이 많이 이번 작품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8명의 배우 중에서 2명의 배우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6명은 모두 이제 연기 경력 1년 차도 안 되는 이제 젊은 배우들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작업이 진행됐는데 그 이유는 사실은 좀 민감한 문제이기도 하고 개인적으로는 좀 답답한 문제이기도 해서 좀 조심스럽게 얘기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5년 동안 운영했던 극단을 해체했습니다. 드라마 팩토리라는 극단을 처음에 해체를 했고 해체를 했던 이유가 뭐냐면 작년에 대학로에서 제 작품을 공연을 했었습니다. 존경하는 옐레나 선생님이라는 작품을 3개월 정도 거의 오픈런에 가깝게 이제 공연을 했었고요. 그리고 그것을 계기로 해서 서울에 있는 제작자분하고 이렇게 그 차기작들에 대해서 계속 작품을 올렸습니다. 제작자는 제 작품을 마음에 들어 하셨고 그리고 저희 극단의 단원들을 마음에 든다고 해서 계속 대학로에서 극장이 있으니 공연을 계속 하는 게 좋겠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기회를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존 렌을 위하여도 한 2달 정도 공연을 했었고요. 존경하는 엘리안 선생님 그리고 인간이라는 공연도 올렸었고요. 그리고 지금도 계속 오픈런으로 공연되고 있는 미스테리 스릴러극 몽타주라는 작품을 2월에 오픈해서 지금까지 계속 오픈런 대학로에서 공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시점에 공연을 하는 시점에 회의를 한번 했었습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대학로에서 오픈런으로 공연을 할지
아니면 다른 작업들 좀 새로운 작업들을 할지에 대해서 회의를 했었는데 배우들은 대학로에서 머물고 싶어 했고요. 그리고 배우들의 일단 목적은 연극이 아니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연극을 통해서 영화 오디션에 가고 싶다라고 입장을 분명히 밝혔고요. 그리고 연극을 하면서도 중간중간에 이제 영화 오디션이 있으면 오디션에 참여할 수 있게끔 해달라고 이제 그렇게 요구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어느 정도 합의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뭐 긴 얘기는 하지 않았는데 어쨌든 연출가 입장과 배우 입장이 약간 다르다는 거죠. 왜냐하면 연극 연출가는 사실은 연극을 연출하고 계속해서 그 다음 작품들에 대한 고민들을 하는데 배우들이 그 다음 작품들에 대해서 이제 고민이 거기에 동참이 따르지 않는다면 사실은 그 다음 작품들을 기약할 수가 없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사실 연출가는 배우가 없어지는 순간 사실은 이제 어떻게 보면 생명이 끝나는 거죠. 왜냐하면 연출이 출연할 수는 없는 거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좀 입장이 다르구나라는 걸 알게 됐고 그래서 이제 고민을 했던 게 뭐였냐면 연극을 계속할 수 있는 환경이 어딘가 그리고 연극을 계속할 수 있는 어떻게 하면 내 작업을 계속해서 진행시킬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다가 이제 연극 공동체를 꾸리고 있는 곳이 미랑 연극촌입니다. 거기에는 배우들도 한 80명 정도의 배우들이 모여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어쨌든 계속해서 전국에서 가장 많은 작품과 끝없는 이제 그 연극 작업들이 진행되는 장소이기 때문에 그곳에 가서 제 연극 작업에 있어서 전환점도 마련하고 새로운 배우들하고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그 이제 그곳에서 일어나는 어떤 그런 연극 작업들을 경험하고 싶어서 저는 이제 그곳으로 들어간다라고 얘기를 했고 배우들은 대학로에 남겠다라고 입장을 밝혀서 그렇게 해서 지금은 이제 이런 상태에서 각기 다른 지금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미랑 영촌에 들어갈 때 물어봤습니다. 배우들한테 나와 함께 미랑 영촌에 들어가겠느냐. 이윤택 선생님한테는 허락을 듣겠다. 드라마 팩토리 배우들이 다 들어온다면 8명이든 10명이든 다 받아주겠다라는 그 허락을 받아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배우들한테 의사를 물었는데 배우들이 들어가지 않겠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대학로에 남겠다라고 해서 그러면 알겠다. 그러면 너희는 몽타주라는 작품을 가지고 계속 대학로에서 공연을 해라. 나는 연극촌으로 들어가겠다고 해가지고 그래서 지금 이제 약간 다른 길을 가게 됐고 지금은 저는 이제 연희당 거리표의 젊은 배우들과 함께 이 밤에 해가 뜬다는 공연을 이제 이렇게 올렸던 것입니다. 실제로 배우들하고 만나서 작업하는 부분에서 힘든 건 없었는데 다만 기존에 함께했던 극단 배우들하고 이제 굳이 비교를 한다면 이제 실내적인 부분에서 약간 상대적으로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작업했던 배우들은 어쨌든 저와 5년 이상 연출 작업과 이제 배우로서 이렇게 작업을 마쳤었고 그러다 보면 이제 제가 요구하는 연출 스타일이 뭔지 그리고 저 연출자가 어떤 작품을 지향하는지에 대해서 알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최소한의 이제 그런 신뢰관계가 구축되어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연희당 거리표의 젊은 배우들 입장에서는 낯선 연출자죠. 낯선 웬 젊은 연출자가 와서 연출하는 거기 때문에 그 젊은 배우들한테 신뢰를 얻는 과정에 있어서는 조금은 아무래도 그 전에 배우들과 비교해서 조금은 불편했던 점이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문제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연출 작업이라는 게 새로운 배우들하고 계속 만나는 작업이고 그리고 또 이 도요창작 스튜디오 이제 이곳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연극 작업들은 또 이윤택 선생님이 예술 감독으로 이렇게 한 번씩 연습이 진행되는 과정들을 지켜보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작업에 대한 긴장감이 항상 계속 흐르고 있었기 때문에 뭐 작업 외적으로 뭐 배우들하고 충돌한다거나 아니면 작품을 만드는 데 있어서 뭐 충돌한다거나 이런 일은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러면 이 작품을 어떻게 하면 잘 어울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관객들한테 지루하다는 소리 안 들을까? 그리고 어떻게 하면 좀 그래도 재미있게 전달할 수 있을까? 어렵고 골치 아픈 연극이 아니라 그래도 정치적인 색깔은 가지지만 조금은 그래도 연극적인 재미를 어떻게 하면 줄 수 있을까? 이제 이런 고민들을 하면서 배우들하고 이제 작업을 재밌게 했었습니다.
실제로 저는 드라마 팩토리라는 극단을 끌고 있었고요, 운영했었고요. 그 드라마 팩토리의 이제 최초의 컨셉은 드라마처럼 편안한 그리고 자연스러운 연기 스타일로 작품을 올린다라는 게 제가 최초에 시작할 때 그 목표였습니다. 물론 거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너무나 현학적이고 너무나 불친절한 연극들이 싫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그것 때문에 연극이 힘든 건 아닌가, 그것 때문에 오히려 관객들이 연극을 외면한 건 아닌가라는 그런 제 나름대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출발을 했었는데요. 이번 작업을 하면서 사실 가장 크게 배운 건 그것이 연극의 모든 것이 아니다라는 걸 배웠습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제가 가지고 있었던 그 연출관 또는 연극관은 사실주의의 프레임에 한한 관이었거든요. 근데 연극의 범위는 실제로 훨씬 더 넓고요. 어떻게 보면 그 한계가 없다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이제 무한대의 그런 다양한 연극들이 존재하는데, 어떻게 보면 저의 어떤 그런 기호적인 측면 때문에 자연스러운 연극만이 재미있는 연극이다, 자연스러운 연극만이 관객들한테 친절한 연극이다라는 이제 제 나름대로의 편견에 빠져 있었던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그런데 이번 작업을 하면서 자연스럽지 않은 연극도 재미난 연극이다. 그리고 일상에서의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제 자연스러움이라는 것은 그 영화나 드라마에서의 그런 일상적인 호흡, 그러니까 일상적인 그런 시간과 공간, 이것을 생각했었는데, 실제로 연극의 시간과 공간은 훨씬 더 음악적으로 늘었다가 붙었다가 할 수 있는 것도 그것이라는 것도 알았고, 그리고 연극적으로 진행했을 때 어차피 연극에서의 그 리얼리티라는 것은 연극적 관습을 토대로 해서 사람들이 보기 때문에 충분히 그것을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그러니까 비사실적으로 연기하더라도 그것을 오히려 관객들은 사실적으로 받아들인다라는 것을 알게 됐거든요. 그러면서 이번 작업이 그 어떻게 보면 그 포스트 부조리 극이고 그리고 블랙 코미디 극이고 하기 때문에 그게 리듬과 템포를 획득하기 위해서 자연스러운 어떤 그런 지점들을 이제 제거하는 작업들을 이인택 선생님한테 이제 크게 배웠던 거죠.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가지는 연극의 음악성에 대해서도 이번에 알 수 있었던 것이 가장 큰 수확입니다. 항상 그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네 연극은 너무 숨 막힌다. 네 연극은 네가 뭔 말하는지는 알겠는데 그 숨이 너무 길지 않느냐. 너무 그러니까 자기만의 그 분위기에 취해서 그 지루한 시간을 관객들한테 버티라고 하는 것은 그 또한 지루한 연극의 또 다른 형태가 아니냐. 물론 이제 그게 아주 성공적으로 드라마적인 부분과 뭐 음악적인 부분과 아니면 그 배우의 어떤 그 연기 실력과 이런 지점들이 탁 맞아 떨어져 가지고 그 극 속에서 흐르는 침묵이라든지 그 사이라든지 이런 게 맞아 떨어지면 그것은 아주 아름다운 예술이 될 수 있지만, 그것이 정말 한 포인트, 두 포인트, 세 포인트 아주 계산된 어떤 그런 포인트가 아니라 그냥 모든 연기를 등장해서 퇴장할 때까지 또는 앞에 도입부에서부터 끝날 때까지 계속해서 그 일상적이고 그 마치 뭔가 있는 듯한 그렇게 폼 잡는 사이와 한숨과 수많은 의미를 알 수 없는 이상한 숨들로 채우는 것은 오히려 연극을 지루하게 만들고 지겹게 만드는 거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에 대해서 이제 크게 배우고, 이번 작업은 오히려 제가 했던 작업과 정반대 거꾸로 이제 한번 그런 식으로 이제 연출하는 것을 이번 작업에서 이제 배울 수 있었습니다. 음향을 잡은 이유는 뭐 이 팀워크에 대한 부분도 있었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음악이 작품에 또 영향을 미칩니다. 그게 흐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렇게 잘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작업하면서 이제 제가 이제 음향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음향을 잡으면서 이제 좋은 것은 작품이 이렇게 계속해서 바뀌는 과정들을 좀 더 집중해서 바라볼 수 있다는 거. 보통은 이제 연출은 작품 만들어 놓고 처음에 몇 번 보다가 어느 정도 시점이 되면 그 작업에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빠지는 식으로 그렇게 연출 작업을 하는데, 이번 작업은 어떻게 보면 저한테는
그냥 단순한 그냥 연출 작업이라기보다는 새로운 작업에 적응하는, 그리고 새로운 스타일의 연극에 제 나름대로 새롭게 배우는 기회였기 때문에 아마 제가 음향을 맡으면서 이 연극에 대해서 오히려 더 많이 고민하고 생각할 수 있는 시간들이 주어지는 것 같습니다. 예. 이 작품에는 이제 총 8명의 인물이 등장하는데요. 6명은 현실적인 인물이고요. 나머지 2명은 그 환상 속의 인물입니다. 그 TV 속의 이미지, 작가가 만들어 놓은 판타지, 현실을 깨고 들어오는 인물이거든요. 하나는 미니마우스, 그리고 하나는 정체를 알 수 없는 소녀. 예, 그렇게 등장하는데요. 일단 이번 작품을 하면서 놀랬던 게 뭐냐면 아라반이 모든 인간에 대해서 연민을 가진다는 점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크게 정치적인 인간이 등장하고요. 예를 들면 뭐 국방장관, 수상의 부인, 그리고 그 수상 부인의 내연남, 불륜남, 그리고 뭐 국무장관, 이런 정치적인 인물이 등장하고, 그리고 가장 이 사회의 그 이제 하층 계급, 뭐 포주 또는 창녀. 근데 그 창녀도 그냥 일반 창녀 여자도 아니고 트랜스젠더, 그러니까 이제 여장한 남자. 예, 이런 계급들이 서로 만나면서 얽히는 이제 해프닝이 벌어지는데요. 그러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소외받는 자들에 대해서, 그리고 이 사회의 절름발이들에 대해서 아라발이 관심을 가지지는 않는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아라발이 맨 마지막에 이제 사랑을 외치는데, 그 사랑 또한 정치적으로 해석하면 세계가 무너지고 있는데 너희는 이 골방에 처박혀서 사랑 타령이나 하고 있지 않느냐라는 질문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계의 폭력과 싸울 수 있는 유일한 최후의 수단은 결국은 이런 모든 편견을 넘어선 사랑이지 않느냐라고 던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작품의 결말이 저는 너무 마음에 드는데요. 어느 한쪽에도 편을 들지 않습니다, 아라발이. 그러니까 당신들이 사랑에 취해서 이렇게 취인 동안에 이미 밖에 쿠데타는 성공했고 수상은 자살했고 그랬으니까 당신들의 사랑은 쓰레기다, 당신들의 사랑은 틀렸다라고도 말하지 않고요. 반대로 사랑만이 최고다. 무조건 사랑하면 모든 게 해결된다. 그리고 정치는 무조건 나쁜 거야. 뭐 이제 이런 식의 도식적인 관계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바깥 세계는 아주 정체를 알 수 없는 차가운 음모와 차가운 계획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그것을 이제 미니마우스와 이 소녀가 개입해서 그 사랑 시럽이라는 이제 약물을 통해 가지고 세상 사람들을 사랑하게끔 만드는 거죠. 어떻게 보면 사랑에 대한 강요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사랑에 대한 뭐 어떤 조작된 사랑일 수도 있는데요. 그러면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 아라바는 왜 그걸 보여주려고 했을까? 왜 그렇게 결론을 내렸을까? 그게 제가 생각할 때는 아라발이 이 작품을 쓰면서 노렸던 하나의 노림수가 아닌가라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그래서 일단 소외받고 망가진, 그리고 좀 엉터리 같은 인간들이 자세히 보면 제대로 된 인간들이 한 명도 없거든요. 8명 모두 다 마치 절름발이 같은 인간들이 다 등장하는데, 그 절름발이들을 서로 사랑하게끔 만드는 것을 관객으로 하여금 이제 지켜보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정치적인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이렇게 전개시키는데, 원래 사랑이라는 게 그런 거지 않습니까? 사랑이라는 것은 편견을 넘어서는 것, 그리고 자아우를 넘어서는 것, 그리고 정치적인 것을 넘어서는 훨씬 더 초월적인 어떤 인간적인 것이 진짜 사랑이라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세상 사람들이 거기에 도달하지 못한다는 거죠. 심지어 우리가 종교인이라고 믿는 사람들조차 뭐 기독교인이든 아니면 불교에 기이하신 분이든 이런 뭐 스님이든 이런 분들조차도 간혹 우리가 그 교리에서 최고의 으뜸은 항상 사랑인데, 항상 모든 것을 다 제거하고 남는 건, 궁극적으로 남는 건 사랑인데, 오히려 정치적이라고 느낄 때도 있고요. 오히려 사랑하고는 다른, 오히려 훨씬 더 세속적인 길을 걷는 건 아닌가라는 이제 그런 혐오감을 줄 때도 있더라고요.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충돌을 좀 혼란스럽게 어떻게 보면 혼란스럽게 보여주면서 다시 한 번 더 사랑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는 게 이번 작품 밤에도 해가 뜬다의 그 주제가 아닌가라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일단 이윤석 선생님이 이번 작업을 통해서 이제 크게 도움을 주신 건 작품의 이제 리듬과 템포입니다. 그러니까 정치극이고 민감한 작품이다. 그리고 아라바리 연극 자체가 원래 그로테스크한 그런 면이 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너무 전위적으로 하려고 욕심내지 말라. 처음에 저는 그 아주 이 작품을 대단히 전위적인 작품을 한번 연출하고 싶은 그런 욕망에 사실은 쌓였었거든요. 그런데 그걸 이제 연출하다가 나중에 깨달았죠. 한번 선생님한테 되게 크게 혼이 났어요. 왜 그렇게 다시 힘줘서 연출하느냐. 왜 그렇게 그로테스크하게 전위적으로 또 막 이상한 막 정확하게 확실히 알지도 못하는 것들에 대해서 실험이란 이유로 또 막 이상한 짓을 하느냐. 그래서 되게 크게 이제 혼이 난 다음에 이제 안 게 뭐냐면 연극이 리드미컬하게 흘러갔을 때, 연극이 아주 음악적으로 경쾌하게 흘러갔을 때 실제로 관객은 우리가 준비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걸 가져갈 수 있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왜냐하면 이미 아라발이 대본상에서 어떤 재미와 그리고 어떤 생각할 거리들을 이미 아라발이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관객이 그것을 집중하게 리드미컬하게 따라갈 수 있게끔만 해도 연극을 보러 온 관객들이 아주 대단히 크게 웃지는 않더라도 그 작품이 가지는 것들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건데, 거기에 연출자라든지 뭐 다른 어떤 전위적인 욕망을 가진 예술가가 자기의 그 실험을 너무 욕심내는 바람에 관객이 가져갈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박탈해버리면 연극이 관객한테 친절하게 다가가지 못한다. 이제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해주셨거든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연극이 지루하지 않을까? 이제 이 얘기는 그 피터 브룩의 얘기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연출가의 일은 연극에 있어서 지루함의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 열린 문이라는 책에서 그렇게 썼었는데, 어떻게 보면 그 피터 브룩의 그 입장과 그 연인한 그래프의 이윤택 선생님의 입장이 아주 동일합니다. 어떻게 하면 연극을 지루하지 않게 만들까?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 연극의 내용을 관객들이 생각할 수 있게끔 만들까? 요 두 부분만 사실은 연출가가 고민해도 연출가는 실패할 일이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작업을 통해서 그런 면을 영향을 많이 받은 게 사실이고요. 그리고 제가 모르는 이제 새로운 이런 연출 스타일이라든지 이런 작업 방식을 알았기 때문에 아마 이 작업 끝날 때까지도 아마 이것에 대해서 좀 더 왜냐하면 매 공연이 연극은 실험이니까요. 매 공연이 새로운 도전이기 때문에 아마 끝날 때까지 계속해서 이것들에 대해서 더 심도 깊게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길 것 같고, 이 다음 차기 작업을 함에 있어서도 오히려 좀 더 자유롭게 작업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드라마적인 그런 일상적인 지점과 그리고 어떻게 보면 약간은 기하학적인 작업일 수도 있지만 리드미컬하게 리듬과 템포를 좀 더 냉정하게 계산해서 연출하는 그런 방식들에 대해서 그 두 가지가 이제 섞이게 되면 어떻게 보면 그 한편 하나는 이성이고 하나는 감성이니까 그 이성과 감성들에 대해서 어떻게 그것을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예전에는 좀 막연하게 작업했다면 이제는 좀 더 차분하게 정리해가면서 작업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제 그런 믿음이 있습니다. 현재 10월 6일까지 밤에도 해가 뜬다라는 이 작업을 진행을 하고요. 그게 이제 끝나고 나면 그 이번에 국민극단의 차기작 해경공 홍씨 그 이윤택 선생님이 연출하시는데 그 조연출로 이렇게 역할을 맡게 됐습니다. 그래서 12월 27일까지 아마 이제 대학로에 머물면서 그 국립극단에서의 그 해경공 홍씨 조연출 작업을 아마 하게 될 것 같고요. 그러면서 다시 또 조연출로서 이제 제가 할 수 있는 일들, 그리고 이윤택 선생님한테 배울 수 있는 그 연출가의 고민이라든지 연출가가 어떻게 작품을 연출해 나가는가에 대해서 좀 더 면밀히, 좀 더 세밀하게
관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가지고 개인적으로는 대단히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의 계획에 있어서도 지금 그 2007년에 라디오 잠시 길을 읽다라는 연극을 올렸었습니다. 모노드라마인데요. 그 작품을 연희단의 젊은 배우와 한번 해보는 게 어떻겠느냐라고 선생님께서 제안을 하셔가지고 아마 낮에는 국립극단에서 그 조연출 작업을 하고 밤에는 라디오 잠시 길을 읽다 작품을 만드는 이제 그런 시간을 보낼 것 같습니다. 아마도 저는 특별한 일이 없다면 더 긴 시간을 지금 연극 공동체인 그 밀양연극촌과 그 김해도요 창작 스튜디오에서 아마 작업을 함께 할 것 같습니다. 왜 제가 그런 결심을 했냐면 연극이라는 것이 공동체 작업이라는 것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다. 절대로 개인이 할 수 없고요. 그리고 대학로에서 어떻게 보면 대학로의 상업 연출가로서 자리할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지금도 배우들이 서울에 있고 제작자분들이 함께 작업하자라고 제안을 하거든요. 그리고 집도 주고 작품할 수 있는 제작비와 극장을 대관하겠다라고 저한테 제안을 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좀 꺼려지는 이유가 사실 그것을 위해서 연극을 시작했던 게 아니니까요. 왜냐하면 그게 정말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연극을 통해서 뭔가 또 다른 삶이 바뀌고 그리고 관객과 만나면서 그것이 빠르진 않지만 뭐 아주 느리게 세상을 바꾸는데 연극이 어떤 일을 하지 않나라는 믿음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긴 시간을 좀 더 윤택 선생님 곁에서 작업을 같이 하면서 배우고 그리고 좀 더 저를 다져가지고 세상에 대해서 뭔가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연극을 만들고 싶습니다.